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측근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계속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가고 있는데요. 김웅 의원이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밝히진 않았는데요. 이 쟁점들 또 과연 해당 고발장은 검사가 썼는지, 그리고 윤 후보는 어디까지 관여돼 있는지를 하나하나 쟁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요,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용남 정무특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두테르테 예. 필리핀 대통령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국제뉴스는 아니죠? 국제뉴스인 듯 국제뉴스가 아닌 국내 정치뉴스. 어쨌든 국내에서 국제로 뻗어가는 썰기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네. 옆글 인터뷰는요? 네, 드라마 DP로 인해서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네, 해군에서 또 가혹행위로 인해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얘기 전문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용남 정무특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오늘 같이 상대방 패널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네. 유상범 의원인데 계속 지금 윤석열 후보 쪽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수원에 계시던 김용남 정무특보를 급 모셨습니다. 예. 정말 눈썹을 휘날리면서 달려왔습니다. 눈썹을 지금 나머지는 분장실에서 잘 그려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 강재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영화의 한 장면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저희는 임의상 제보자 Y라고 하겠습니다. 제보자 Y는 문건의 실체 여부 그리고 조작 여부 등을 알고 있을 중요한 증인이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짐작되는 사람이 있다며 특정인을 지목했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제보는 딱 한 사람, 그 당 실무자에게만 전달했기 때문에 제보자 Y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사람이냐라는 물음에는 보기에 따라 다르다며 모호한 답을 내놨습니다. 제보자 Y의 단서를 주고 있을 김웅 의원,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모든 의혹과 논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냥 누군지는 안 물어봤는데. 예, 첫 주제는 나는 누군지 안다. 여기서 나는 김웅 의원입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김웅 의원으로부터 당시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을, 그 논란의 고발장을 전달받은 사람.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보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전달만 받았고 다른 사람에 또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XYZ에서 Z가 제보자일 수도 있고 한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김웅 의원이 여러 인터뷰에서 일단 이 Y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조작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일단 밝히지는 않았어요. 왜 안 밝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예. 김웅 의원이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본인도 약간 말이 약간씩 조금씩 다 다르세요. 그래서 예. 약간 하나의 맥락을 갖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의혹 자체의 쟁점을 떠나서 계속 거론되시는 분이 어쨌든 김웅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입장을 좀 밝히고 소명할 건 좀 소명하고, 또 거기서부터 언론이나 또 여당이나 또 취재할 따니는 취재를 해야 되는데 각자 인터뷰들이 있어갖고 제가 읽어보니까 또 그게 워딩이 조금씩 차이가 미묘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기자회견 한다니까 하나하나 좀 멘트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사실은
김웅 의원의 인터뷰 내용은 이게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제보자로 거의 본인이 확실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뭐 내일까지 시간을 끌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 밝혔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기자회견을 오늘로 땡겨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인지 자꾸 뭐 거의 매일 한 개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가면서 말이 자꾸 바뀌고 있어서 저도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밤에 이제 그 제보자라는 분이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분은 이제 어쨌든 보호는 받게, 법적으로 보호는 받게 돼 있어서 사실 이제는 그냥 또 진실로 가는 단계로 더 접어든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얼마만큼 자료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좀 그래서 아마도 김웅 의원이 이제 밖에다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에 대한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치적 해석만이 더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좀 멀어지는 예.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뭐 저는 정쟁의 도구나 이거 이전에 국민들의 관심사로서는 궁금하잖아요. 진실 여부가 무엇인지 그걸 밝히는 데는 이제 저는 그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분의 자료를 성실한 자료가 이제 조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김웅 의원은 거기에 걸맞게 본인도 미리 밝힐 것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김웅 의원 자체가 법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검사 저는 출신에. 그래서 또 본인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좀 듭니다. 역시 검사 출신의 김용남 정무특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웅 의원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혹시라도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봐 상당히 뭐랄까요? 좀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이 좀 읽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전달만 해준 거는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난 무슨 내용을 못 죄냐? 봤다. 뭐 네. 그러니까 참 조금 허탈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부분은 저도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억이 안 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4월 3일 같으면 김웅 당시 총선 후보자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전직 의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뭐 비교적 최근까지 김웅 의원이 당내에서 특히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당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보를 받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뭐 다른 곳에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기억 못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제보자 Y가 제가 흔히 제보자를 X로 표현하는데 Y로 표현한 건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서 제보자 X 지모 씨가 있기 때문에 혼동될까 봐 Y로 표현을 Y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한 그렇습니다. 것이죠. X 다음은 Y 이렇게 되니까 했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있다라고 누구에게 전달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전달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문건 자체가 그냥 가상으로 캡처와 예를 들면 포토샵으로 조작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달받는 사람의 존재 자체는 문건 자체가 사실상 처음에 캠프에서는 뭐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이 그냥 가상에서만 조작된 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이게 스마트폰의 화면 캡처 같은 게 조작될 수는 있겠죠. 그 화면의 일부 내용 같은 일부네. 게. 그리고 문건은 있다라고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윤 후보 캠프 측에서 가장 볼 좀 건데는. 이상한 게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검사가 한 명 있잖아요. 손준성 검사가 있는데 사실상 1대1로 이렇게 톡을 하면서 뭐 누구 드림 이렇게는 보통 안 하잖아요. 그 누가 보냈는지 뻔히 아는데 1대1로 소위 그게 예. 뭐 어떤 메신저가 됐던 뻔히 아는데 보낸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특정해서 한 게 조금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예. 뭐 저도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보냄 이건 아마 그런 걸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면 이제 옆에 이제 전달할 때 생기는 문건 텔레그램에서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생성되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였고 본인이 쓰지는 않죠. 말씀대로.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말씀대로 이게 조작된 자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공익 제보자가 돼서 이분은 본인 거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료가 만약에 조작됐다면 이건 정말 그걸 실제로 큰 일이죠. 그건 더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저는 조작 여부는 이미 국면은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느 대목들이 이런 어떤 의도가 원천적으로 있었는지가 이후에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누군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서 고발장 하나하나 앞서 이제 제보자란 문제는 저희가 문건의 실제 여부 이런 것들은 좀 보려고 봤던 거고요. 물론 나중에 어떤 의혹과 이런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러면 과연 이 고발장 문건의 실제는 확인을 했는데 그럼 검사가 쓴 거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고발장 속 검사 문체로 잡았습니다.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 어제 나왔던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문,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문을 보면 검사가 흔히 쓰는 표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법리를 잘 아는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즉 손중성 검사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고발장을 보면은 이 용어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설명 방식, 고발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 손입니다. 최소한 법조인, 적어도 검사가 쓴 문건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을 읽는 것 같고 검찰의 의견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썼어요. 예, 지금 봤는데 저기 김용남 네. 특보님께서는 이제 검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고발장 내용을 좀 보셨을 때. 고발장 내용이 좀 혼재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일부 내용은 이게 도저히 검사가 썼다고 볼 수 없는 표현이나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고, 또 일부 부분을 보면 뭐 검사들이 쓰는 전형적인 좀 이 문체가 있거든요. 예를 그런 들면 어떤 것도 것들이 혹시 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인바 뭐 이렇게 시작해 갖고 쓰는 거는, 근데 이게 지금 등장인물 중에 검사 출신 한 명은 현직 검사고 한 예. 명은 전직 검사죠. 김웅 의원도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김웅 의원이 최초 언론 인터뷰와의 그 통화 내역을 보면 고발장을 자기가 썼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뉴스버스와의 첫 통화에서. 예. 그래서 이게 뭐 김웅 의원이 썼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네, 그 말씀 정확하시고 또 그것도 헷갈린다고 하셔서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이제 우리 당에서는 어떤 검사가 썼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또 윤석열 후보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검사가 안 썼던 걸 포인트로 하는 저질스러운 표현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그것은 서로 해석하기의 차이이지만 몇 가지 다른 주변의 이야기들, 가령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걸 똑같이 썼다라든지 예. 고발장과 내용에서 똑같이 사용됐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도 허위사실 공표죄를 두고 2013년 판례를 근거로 들어서 했다라든지 오히려 이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이것은 검사가 표현을 일부러 저질스럽게 쓴 지점들이 있는 것 아니냐. 검사의 공소장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난해 4월 3일 날 누가 처음에 어쨌든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당에는 법률지원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지만 활용하진 않았는데 그게 넉 달 뒤인 8월에 최강욱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고발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갔다는 거죠. 네, 예, 그 그런 내용이 이제 지점들이 한 네다섯 밝혀졌습니다. 군데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것들을 다시 유추해 보면 이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가 결국은 검찰의 공소장랑 같은 지점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것들의 표현들도 그러니까 예. 그런 아까 이제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표현들도 있고 또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 그런 표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고 나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어제 나왔던 윤 후보 측의 입장 자료, 오해와 진실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은 각 혐의별로 쓰도록 돼 있는데 보통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각 개인의 명예훼손별 혐의, 각 개인별 명예훼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 부분 이제 최강욱 의원 건데요. 같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들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일각에서 볼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이 쓰는 표현들이 혼재돼 있어서 사실 검사가 만약 썼다면 정말 검찰 정보를 활용한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크죠. 만약 그렇다면.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김웅 의원도 말이 좀 왔다 갔다는 합니다만 본인이 고발장을 썼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김웅 의원도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김웅 의원이 아닌 다른 현직 검사가 꼭 썼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웅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김웅 당시 국민의힘 예.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었죠.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가 썼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별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죠. 그렇군요. 사실 검사 출신도 많으니까요. 예, 예. 김용남 전 의원이 썼을 때도 예. 검사 때처럼 공소장 비슷하게 썼을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제가 쓰면 그거보다 훨씬 잘 쓰죠. 근데 이게 내일 만약에 썼다고 하면 말씀대로라면 김웅 의원이 되게 실력 없는 검사가 되는 그런 이게 지금 경우에 누가 썼는지 노코멘트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측 입장 자료도 그렇고 너무 못 썼다 이거였기 때문에 만약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썼다고 해도 이거 좀 의문의 일패고 뭐 아니, 변두리 근데 얘기긴 하지만요. 김웅 의원은 검사 시절에 저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없었는데 손준성 검사는 그 전에 제가 법무부 근무할 때 법무부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소위 얘기하는 가장 엘리트 검사들이 간다는 법무부 검찰과 제 네. 기억에 그때 아마 말석 검사로 근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잘 썼을 거예요. 아마도 썼다면. 예.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뭔가를 감추려고 하면 왼손으로 쓸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일부러 검사 아닌 척 공소장을 쓸 수도 있고 뭐 쉽죠. 사실은 일부러 검사인 척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각각의 주장에 맞게 갖다 쓰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윤 후보 측에서 반박했던 것 하나로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의 접수인이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 담당이죠. 근데 윤석열 후보 측은 이분이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다. 그래서 추미애 사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고발 사주를 하려고 했으면 왜 수신자를 이른바 추미애 사단의 이 대검 부장으로 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반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상황을 확대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추미애 사람이다, 뭐 윤석열 사람이다 가지고 이 상황이 본질적으로 정리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실명 판결문은 기자들도 갖고 있다. 이런 어제 주장도 어제 나오던데요. 그러면 이 고발 사주의 주체가 기자라까지 확대하자는 건 또 아닐 텐데. 그래서 저는 좀 뭐 그건 본질이 아닌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사실은 지금 이게 그 뉴스버스에서 처음 이야기하신 이진동 기자의 이야기로 보면 취재원이 다름 아니고 미래통합당 즉 국민의힘 측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한 게 있고 또 어쨌든 김웅 의원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걸 보면은 아마 제가 볼 땐 미래통합당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적되고 또 오늘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내부 암투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연성은 그쪽에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무슨 추미애 측의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추미애가 한 인사,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한 인사한테 갔다 안 갔다의 문제가 본질은 아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원인들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 3분 정도가 일관된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그건 본질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좀 다른 미스가 있지는 않았을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완결되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걸 오히려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인사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사를 뭐 몇 개월 단위로 했어요. 사실은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그 간부 인사를 1년에 뭐 2-3번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하고 조금만 친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은 다 사실은 좌천이 됐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인사를 했고 그게 대검의 주요 보직에도 들어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어젠가요? 추미애 지금 후보죠. 민주당 후보 측에서
한마디 또 거드셨어요. 윤석열 총장이 당시 손준성 검사의 대검 유임을 본인한테 신망을 했고 그래서 유임이 됐다 뭐 이런 취지로 예. 그래서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이다 손준성 검사가.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 거짓말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누굴 찍어서 이 사람은 내가 꼭 대검에서 같이 일해야 되겠으니까 이 사람을 유임시켜달라고 했으면 추미애 당시 장관의 인사 패턴상 거꾸로 돌렸죠. 당연히. 그걸 들어줬겠어요? 친하다고 소문만 나도 저 지방으로 쫓아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안 친해서 이 사람 좀 남게 해달라라고 그렇죠. 했을 수 뭐 있다는 아무런 말씀인가요? 언급이 없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측근은 아니라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판단을 했거나 그런 경우죠, 사실은. 상당히 신박한 논리긴 한데요. 예. 아니 제가 뭐 그때 뭐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검사님 출신이니까 더 잘 알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하고 그런 인사에 대해서 상의해서 하는 과정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그런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 바는 없습니다. 한번 어쨌든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은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예. 그 두 분 사이의 진실 게임인 것이고 저는 그것도 사태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한 그 대검 공공수사부의 예. 부장이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시도만 됐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이게 뒤에 나타나는 공소장과 같은 개연성을 가지면서 전체 그림은 그래서 아마 시도가 안 된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이 서로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시나리오 위에 시나리오를 쌓는 느낌인 것 같고요. 추정들만 너무 난마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오히려 실체적 진실은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저는 김웅 의원이 정말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양심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실제로 윤석열 총장 즉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백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까워야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기반한 조사와 수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뭐 이제 곧 있으면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가 되었던 공수처 수사가 되었던 이후에 있은 여러 가지 방식들의 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 본인들의 결백이든 아니든 떠나서 모든 것을 수사로 빨리 전환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법무부도 계속 이걸 감찰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바로 그런 상황이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진실 게임을 갖고 계속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선거를 앞둔 후보자에게는 좋은 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흠집이 나는 일이죠.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후보는 본격적인 정치 참여 내지는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그 흠집이 대부분 당내에서 났어요. 그게 뭐 당 지도부와의 예. 갈등이라든지 사실은 이것도 지금 가장 중요한 키를 쥔 사람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김웅 의원이란 말이죠. 네. 근데 누가 봐도 김웅 의원은 유승민 의원 사람이에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당내 다른 상대 진영과의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를 쥐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더욱 확대 재생산되면서 사실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게 공수처가 됐던 아니면 지금 뭐 검찰총장도 감찰을 누가 하고 봐도 사실은 여당에 기울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분이 검찰총장에 앉아 있으니까 공수처나 검찰을 통해서 이 꽃노릇패를 계속 뭐랄까 키우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일 이 사건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검찰의 정보가 정치에 활용됐느냐 그리고 수사와 고발에 활용되는 이게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유력 야권 대선 후보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처음 연루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당시 위치 때문이죠.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을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권의 정치 공작하고 물음표인데요. 이 모든 일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있냐가 가장 핵심 쟁점인데 어제 윤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 총장이야 뭐 그냥 본인은 한 점 뭐 이렇게 뭐 그 떳떳하다 부끄러운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희는 이제 생태탕 시즌 2라 그러면서 당내에서 굉장히 역공에 나서겠죠. 네. 예, 일단 생태탕 시즌 2 뭐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라는 주장이겠죠.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근데 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일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처음에 입장문을 냈는데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제보자 Y가 처음에 통로가 됐던 제보자 Y가 당시 미래통합당 사람이라면 이거는 이제 야권 내부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명의 이야기가 똑같이 일치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게 이제 처음 이걸 최초 보도한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도 미래통합 즉 당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사람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여당의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진동 기자가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도 또 그렇게 일치하게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김재원 최고까지도 여권 내의 분열일 수 있다, 야권 내 분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걸 봐서는 이제 이건 공작이라고 말하는 수준은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 내부에서 일어났던 문제로 인해서 물론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여당이 유리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놓고 보면 이거의 시작은 어쨌든 우리 당 또는 뭐 여권이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 이미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좀 드러나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건 또 김웅 의원의 이야기에서도 사이사이 그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 추정과 상상 시나리오 속에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일단 가능성이 큰 것들은 좀 확인하고 좀 짚어두고 가자. 그렇습니다. 디딤돌을 네. 딛듯이.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그런 정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미래통합당 당시 소속이었다 소위 얘기하는 제보자 Y가 근데 뭐 야당이라는 게 야당의 당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당직자가 사실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당의 세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변절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뭐 권한유착 사건이라고 예. 불렀습니다만 좀 더 쉽게 채널A 사건 보면 이거는 사실은 여권의 공작 냄새가 물씬 나거든요. 그게 사실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수천억 원의 사기 사건을 저지른 사람 측의 이야기를 이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집권 예.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시작은 야당 내에 아니면 야당에 잠시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인해서 촉발은 됐을 수 있습니다만 이걸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당의 개입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좀 뭐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옹색한 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은 들고요. 그냥 야당 내에서 생긴 저는 일종의 유력 주자잖아요. 야권에선 가장 압도적인 주자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뭐 저희가 세작을 보냈다 이렇게 하면 하기에는 좀 너무 아니 세작이 나중에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명 특보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세작까지는 좀 심했다는 소리가 약간 드시죠. 그 정도는 변절. 하긴 이제 의원님들 이른바 배치들도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거를 변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당뇨도 뭐 당직자도 그렇게 못하냐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변절도 아니고 이게 공익 제보니까요. 글자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그분이 그런 신분이 되셨으니까 옳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드러나는 실체가 드러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는 저희 뇌피셜입니다. 예. 저희 선거 때 충청남도에 제가 공주를 한번 방문했는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을 탄압하지 마라. 저희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언제 선거 때 이번 지난 4.7 재보궐 때요? 아니죠. 그 작년 총선 4월에? 때, 총선 때 지난 작년 4월 총선 총선 때. 총선 때 이제 동네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정진석 의원님이신데요. 예. 그리고 이제 박수현 대변인 그러니까 공부 수하고 이제 하는데 전체에 그렇게 플랜카드가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공주에선 윤석열 지금 후보와 선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당이
그렇게 많이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당시였습니다. 예. 그런 의견이 이제 갑누르박 있을 텐데 제가 그때 그거 보고 요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 보고 나서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 장면 하나를 생각해 보면 윤석열 총장이 아마 총장 하실 때인가 한 언론인 상대로 고발을 했다가 취하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겨레 신문 말씀이신가요? 제 기억에 그랬던 적인데 그때 이른바 너무 별장 사건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으로 고발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사과하면 취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쟁점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제가 이제 이 사건 이번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던 세 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 또 부인 되시는 분 또 한동훈 검사 이렇게 있었던 건데 저희 뇌피셜입니다만 예. 생각해 보면 이미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형태였고 외부에서는 그랬습니다.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고발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미 정치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배도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게 개연성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진실의 개연성을 떠나서 충분히 이거를 고발해서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 당에서는 선거 조작이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선거의 정면의 쟁점화가 됐을 때 이미 유리하다는 것이 판단돼 있는 선거에 플랜카드가 그렇게 걸려 있었던 동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건 저의 뇌피셜이라고 아까 전제했습니다만 근거는 없지만 개연성은 있다는 충분히 말씀이시죠? 개연성은 저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점이 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작년 4월 3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4월 3일 아니면 그 전으로 해서 실제로 고발장이 접수가 안 됐죠. 실제로 고발장이 접수된 거는 총선이 4월 15일 날 치러졌는데 약 넉 달 후인 8월에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총선에 이용할 만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을 아는 사람은 총선 기점으로는 김웅 당시 후보하고 몇몇 예. 뭐 그 메신저로 주고받았다는 그 몇 명 외에는 이런 일 자체를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총선에 어떤 이용될 만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전혀.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밝혀야 되는 대목인데 결국은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게 본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수여도 검찰 그런 정보를 시도가 얻을 수 만약에 있다라는 검찰에서 있었다면 이제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개연성을 우리가 밝혀나가야 되는 것인데 있었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집행되었다면 선거는 실제로 소용돌이로 갔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대목이 만약에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 실체적 규명의 진실의 끝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저희들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그냥 처음에 이건 뭐 깊게 생각하기보다도 일단 물어보니까 답한 듯한 느낌이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는 현재 정황상은 안일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야권 관계자가 일단 접수로 처음에 그 고발장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거고요. 근데 요새 국민의힘 상황이 피하 구별이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도 이제 뭐 당내지만 근데 다른 캠프로도 여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권이긴 한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권의 정치 공작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야권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무 특보인 김영남 전 의원께서는 어떤 캠프의 소행일 거로 현재 추정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짐작은 갑니다만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혹시 뭐 색깔로 표현하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예. 색깔은 저희는 넥타이 다 때문에. 붉은색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룸에서 김웅원이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그 당사자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룸에서 보도가 될 텐데 일단 당사자는 뭐 그 사실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는데 누군지까지는 현재 확인이 됐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뉴스버스에 제보했느냐 그건 별개인 거죠.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Y지만 제보자와 과연 동일인이냐 이건 좀 봐야 되는 겁니다. 뉴스룸에서 관련 뉴스가 있을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윤 후보가 관여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실 아직은 모르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근데 뭐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런 의구심, 아까 말한 선거 총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까 말한 저희 몇 가지 개연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도 다 두들겨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다면 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인데 만일에 100에 하나라도 그렇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권력을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시도했다라면 그것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아니면 오히려 이건 쟁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지금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파봐야지 국민들에 대한 저희는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네,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고. 이 사건이 불거지고 드는 의문이 제일 첫 번째 드는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언제부터 윤석열의 최측근이었지? 제 기억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들은 있어요. 그 소위 그 특수부에 같이 근무하면서 했던 그 검사들은 따로 있고 손준성 검사는 제 기억으로는 특수부 근무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기획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최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그 두 사람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하고 연수원 동기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 간에는 친분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법률적인 조언을 손준성 검사한테 구했다는 김웅 의원의 멘트도 나왔겠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뭐 준성이 이렇게 말도 예, 놓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친할 수 있어요. 근데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최측근이고 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을 어떤 기밀하에 이루어지는 일을 그 시키고 그걸 수행할 관계였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일단 말씀은 고발 사주라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아주 친하지도 않은 송 검사를 시켰겠느냐라는 말씀. 아니 그리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건 입장이시죠. 부정 못 하실 거예요. 어디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에 나왔던 여러 다른 대선 주자들도 많으니까 얘기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픽 강지영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4위부터 보시죠. 의사봉의 타격감. 자, 여러분 이런 나무로 된 망치 많이 보셨죠? 국회나 법정에서 땅땅땅 치는 이런 의사봉입니다. 최근 충북 옥천군 의회가 이 의사봉을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하나당 그러니까 50만 원씩이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낡고 무게감도 없어서 북치는 소리가 나 의장님이 불편하다는 게 교체 사유였습니다. 글쎄요,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제290회 옥천군 의회 제1차 정례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3위 보이시죠? 내 폰 깔게, 네 폰 깔아. 민주당 추미애 후보 오늘 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자고 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으로 의심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을 향해서 말이죠. 누가 술수 정치 공작을 펼쳤는지 휴대전화는 알고 있을 테니 나란히 까보자는 겁니다. 지목당한 이분들 추 후보의 제안에 응할까요? 2위 보겠습니다. 단일화는 없다. 민주당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거의 입장과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려면 정세균 후보와의 단일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충청 경선 이후 전략 수정 계획 없다는 정 후보. 남은 경선 레이스에서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1위 보겠습니다. 홍준표 양자 대결 승리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가 민주당의 이른바 양강 누구와 붙어도 우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8.7%포인트 차로 앞섰고요. 이낙연 후보에게는 오차범위 내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홍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는 차이가 좀 커 보이던데요. 조사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보려고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는데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모양인데요. 자,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썰픽 4가지를 강재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강훈식 의원님이 하나 좀 골라서 썰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썰을 촌철살인의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 폰 깔게 내 폰 깔아. 아, 예. 추미애 후보가 이야기한
이거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전에 토론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 거부터 다 공개할 테니까 각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자라고 간 것이거든요. 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거를 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어느 쪽이든 다 공개하고 그게 저는 추미애 후보도 지금 우리 당의 대선 후보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라면 국민들 앞에 이런 것들은 좀 공개하고 자기네들이 이 조사를 받든 뭐 어떤 이 부분에 좀 응하는 것이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고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나은 다음 단계의 사회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전 불가피하다 봅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않든 간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명징하게 밝히지 못하면 저는 과거 시대의 정치 공작이 뭐 다시 판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를 우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고르면 홍준표 후보의 양자 대결 승리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고르겠습니다. 요새 셀픽으로요. 예. 예. 이 기사만 보면 상승세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참 당내 문제라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뭐 강 의원님께서 저한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누가 됐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저한테 선택권을 주신다 그러면 저는 단연코 추미애 후보를 선택하겠어요. 왜냐하면 본선을 가장 쉽게 치를 가능성이 높은 후보거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께서 오랜 정치 경험에 따른 장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너무 뚜렷해요. 제 기억에 지난 대선에서 당시 득표가 24%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이 안 되는 득표를 얻었습니다. 물론 안철수 당시 후보하고 표가 좀 갈라진 측면도 있습니다만 뭐 제1야당의 후보, 그때는 사실 여당 후보로 볼 수 있었는데 여당 후보로 나가서 25%가 안 되는 득표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한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거기서 엄청나게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말을 좀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우리 아마 그 김영남 의원님은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다 이거를 이제 애둘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길게 돌았지만 근데 사실은 홍 후보가 높게 나오는 건 민주당이 원했기 때문이다. 역선택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당 부분. 근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어떤 후보한테 도움되자고 하는지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게 홍준표 후보의 힘을 빼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해보면 소위 말하는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많이 커서 어떤 데가 역선택인지도 한번 판단해 볼 지경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지난 선거 때 제가 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말하다 보니까 저도 옹호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요새 민주당에서 홍준표 후보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지금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빠져든 거 제가 아니라 홍준표 제 후보의 매력에? 주변에서 실제로 제 주변에서 홍준표 후보가 더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분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마치 근데 주문처럼 그거가 본선 경쟁력일지. 홍준표 후보는 그게 본선 경쟁력이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또 이제 야당의 또 다른 분들은 그건 역선택이다. 역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로는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가 좀 커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꼭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데일리안이 의뢰한 여론조사 발표인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에서 과반으로 압승을 했는데 물론 민주당 지지층들 하지만 당시 이제 지역별로 보면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해당 여론조사는 갑자기 뚝 떨어진 걸로 나와서 이 과연 정확한가라는 지적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질문 좀 제대로 보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가 아직 접속이 안 되고 있어서 서버가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아마 홍준표 후보가 제일 먼저 봤을 것 같고요. 봤을 텐데 아직 못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너는 그냥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
군대 안 왔으면 탈영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현재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장면은 최근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DP였습니다. 탈영병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 DP의 얘기로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가 주로 다뤄집니다.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입소문을 타자 국방부에서는 어제 병영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오늘 해군 내 가혹행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말 드라마틱하게 국방부 발표 하루 만에 바뀌고 있다던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터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이 사건을 접수한 것은 조금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인가요? 사건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사 사망 사건이 이제 5월 20 며칠에 있었고 그것이 외부에 폭로된 게 5월 31일이고 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거의 우리 군대 내 인권 문제가 전 국민의 도마 위에 올라서 여론의 지탄을 받을 때니까요. 당시 이제 6월 달쯤에 이 피해자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군이 이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군인권센터는 왜 당시에 곧바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남는데요. 변사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피해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알 길이 없죠. 네. 이중사 사망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사실은 가해자들을 자기 살려고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타 가혹행위의 가해자들이 그리고 또 2차 가해를 한 사람들도 사실상 모두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또 군 수사 당국이 파병을 나갔다는 이유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배가 정박하고 있어서 즉시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수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언론에 알리기는 좀 미흡해서 중간 수사 발표, 그러니까 브리핑을 유가족에게 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저희가 들어가서 중간 수사 브리핑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사망한 군인은 11월에 입대를 했고 2월에 강감찬함에 배속이 됐으면서 그 후에 이제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친이 사망했기 때문에 2주간의 격리를 거쳐서 돌아왔는데 부친이 부상을 당했죠. 병간호를 갔죠. 아, 네. 병간호를 네, 했은 네. 후에 2주 후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따돌림이 시작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해군에 이제 입대했을 때 부대에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이제 부대로부터 받았고, 그 사망에 이른 피해자가 그 주변 친인척들이나 친구들에게 해군 괜찮으니까 많이 입대해라,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그 부상을 당하시면서 병간호를 2주 동안 갔다 오니까 부대 분위기가 싹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버님의 병간호를 갔다 온 것이지 놀러 갔다 온 게 아닌데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이제 선우님들이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안갚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뭐 꿀 빨다 왔다, 신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판에서 얼굴을 뭐 밀치고 가슴을 밀쳐서 넘어뜨리는 이러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뭐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죽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말이거든요. 네. 그 방송이라 제가 말을 못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위축되면서 이러한 게 왕따나 언어폭력과 구타 가혹행위가 이제 지속되니까 참다 못해서 이것은 이제 그 함장에게 카톡으로 알립니다. 네, 3월에 네, 3월 16일에 알리게 되고요. 카톡에 신고를 받았는데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네. 이것을 또 그 군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지난번 사건 때도 덕적도에서
네. 해군에서 이제 성추행으로 사망한 여군 중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죠. 네. 이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가해자들로부터의 비밀을 요구하는 것이지 내 사건을 해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SOS가 아니면은 애초에 함장에게 알리지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군인복무기본법에 보면 이러한 부대 내의 병영 부조리나 구타 가혹행위를 인지한 지휘관은 상부에게 바로 보고해야 되고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지사령관에게도 보고도 안 하고요. 군사경찰에도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25일 날 병영생활 상담관만 상담하게 하는 겁니다. 병영생활 상담관도 이걸 알았으면 사실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수사 대상인데 이것도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전방위적으로 거의 그 은폐 내지는 이것을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2차 가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전방위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파병을 나가게 하는 우를 범했거든요. 지금 강감찬함은 지금 해외 임무, 그러니까는 문무대항함과 교대하기 위해서 나가서 아마 다음 주쯤 배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군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이 가해자들과 2차 가해자들은 범행을 축소, 은폐나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입맞추기나 말 바꾸기를 시도하겠죠. 네. 그러니까는 군이 이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바뀌고 있고 바뀌었다. 그리고 드라마 DP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침묵의 카르텔 그리고 은폐의 카르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피해가 윤일병 사망 사건처럼 막 집단 구타에 의해서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런 현상이 아닌 다른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군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까 뭐 죽어라라는 답변했던 가해자들의 말에 사실 그 죽은 해군 병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선임병들한테 어떻게 하면 본인이 좀 더 성실하게 잘 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뼈아픈 어떤 그 자조 섞인 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 이제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은 그리고 한 자리에 모아서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거 2차 가해입니다. 예, 그것은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한 다음에 형사처벌을 통한 그 군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재판을 통해서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실 이 문제는 여중사, 여군이 2명이나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 또 사건이 발생했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되풀이되는 이 상황들이 또 드라마를 통해서 재조명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좀 관심의 규모가 더 커진 상황이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DP 드라마가 과거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김복통 작가님하고 이 그 드라마 제작 들어갈 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작가님은 굉장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게 그 가혹행위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톤 다운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의 만화를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톤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드라마가 아니라 호러물이 될까봐 저는 걱정이었는데 저는 톤 다운한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드라마 흠집내기를 하는 국방부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철회 장막 안에서 군사 기밀이라는 미명하에 은폐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되는 거죠. 저는 사망 사건 발생하면 국민들에게 매일 브리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매일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군이 뼈아픈 자성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야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면피하기 위해서 지휘 책임에 대한 것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요, 본인의 권한도 축소시켜야 되는데요. 본인의 지휘 권한은 그대로 둔 채 책임만 면피하려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 터지면은 자기 진급 못할까 봐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도 물타기를 시도해서 제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군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군이 여전히 이 그 희생자들 앞에서 반성할 줄 모르는구나. 아군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사실 국방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고 국방부는 바뀔 것이고 바뀌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또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뭐 그 기대가 늘 물거품이 돼서 안타까운데요.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누더기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한 15%에서 20%가 민간으로 빠져나오는 거라서 경찰청에서는 각 부서도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간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께서 당시 폐지 법안이 이제 상정됐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통과됐을 때 국회에 가서 조금 더 예를 들면 구타 가혹행위라든가 음주운전, 교특범에 대한 부분까지 민간으로 이양해야 된다라는 강한 주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역사적인 어떤 안타까움을 남겼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 2년 뒤에 법을 또 개정해야 되거든요. 네. 2년 사이에 더 많은 또 희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화이자 모더나 백신 579만 회분이 추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도입으로 전 국민 1차 접종 70% 목표 달성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중수본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인 에이미에게 마약을 판매한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매한 조직과 이를 구매한 투약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는 51명으로 에이미는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13호 태풍 꼰선에 이어 14호 태풍 찬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꼰선은 국내에 영향이 없겠으나 14호 태풍은 날씨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도 G.O.D 스페셜인 것 같습니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베스와 그 후계자인 마두로의 연이은 집권으로 석유 수출만 믿고 국민들에게 현금 복지를 남발을 하다가 이젠 나라가 망해버렸죠. 차베스의 추종자들은 이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두테르테가 차베스에게. 뭐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CNN, 외신에서 볼 법한 그런 정치 얘기 같은데 또 홍 후보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얘기인 것 같아요. 두테르테는 저번에 다뤘었고 또 차베스는 이웃나라 대통령 이름 아닌가요? 네, 일단 그 베네수엘라죠. 남미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얘기가 아니라 그 경기도의 차베스라고 홍준표 후보가 오늘 경기도 국민의힘 도당을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경기도의 차베스를 이긴 날 경기도를 마침 방문해서 뜻깊다. 자,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을 사람 앞으로 나밖에 없다. 나라를 차베스에게 넘기면 되겠냐? 누군지 알겠죠? 경기도 차베스 하면 이재명 경기지사를 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아까 썰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자신이 이재명 지사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 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도 차베스라고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과거 뉴스 썰기에서 홍 후보를 향해서 비유의 달인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경기도의 차베스란 이름을 또 부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좀 찾아봤더니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 경기도 차베스가 나라를 거덜내려 한다라고 비난을 했었죠. 근데 지난 3월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한국판 차베스다. 기본소득제는 배급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국정 운영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사실상 이 지사를 향한 차베스 비유는 뭔가 처음 나온 신선한 비유라기보다는 여러 차례 사용이 된 느낌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처음 사용한 사람도 홍 후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처음 사용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는 연원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공격은 해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자주 언급되긴 했었어요. 보통은 이제 보수 야당에서 진보 정부를 공격할 때 많이 사용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웬만한 그 이제 정치 이슈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차베스 전 대통령 이야기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정부의 어떤 그 보편적인 복지, 보편 지원이나 어떤 그 복지의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을 비판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퍼주기다. 그러다 보면 나라가 거덜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베스 전 대통령을 가지고 와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반복돼 왔던 프레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인터넷 용어로 따지면 치트키 같은 보수권의 치트키 같은 표현인데 자, 보시면은 황교안 전 대표 2019년이었습니다. 그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베네수엘라행 국민 고통 열차를 멈추라 뭐 이렇게 비판한 적도 있고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도 여러 차례 차베스를 인용했습니다. 자, 특징적인 거는 어떤 경제 분야나 복지 또는 포퓰리즘 이런 부분에만 한정한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국정 비판할 때 사용을 했는데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차베스가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이런 식으로 선거 제도를 바꿔가지고 20년을 집권했어요. 독재를 했어요. 저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지고 여야가 대치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스럽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다 이렇게 하면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었네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정부를 비판할 때 썼었는데 지금은 이 지사를 비판하는데 쓰이고 있다. 뭐 당장 오늘도 얘기를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유력 주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그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은 차베스의 뭐 무상복지 퍼주기다라는 식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공격을 해왔죠. 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지사의 이 기본소득을 차베스랑 연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차베스의 포퓰리즘 시책은 대실패로 끝나 지금 베네수엘라를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토지를 바라보는 이 지사의 관점과 차베스의 관점이 참 많이 담아 있는 거 아닌가. 베네수엘라 경제가 복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석유 산업 의존도가 90% 이상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지면서. 근데 저번에는 홍준표를 향해 두테르테 같다라고 했을 때 반박이 들어왔었잖아요. 뭐 이 지사 쪽에서는 반박 들어온 거 없습니까? 네, 아직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빠르면 내일, 오늘 밤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기습으로 질문했는데 좀 준비하신 듯한 매끄러운 멘트. 자, 어쨌든 지난 뭐 두테르테 대통령 비유도 그렇고 오늘 차베스도 그렇고 대선 후보끼리 경쟁하는 건 좋은데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 그거에 대한 또 의문이 들어요. 일단 그 차베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차베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인용이 돼 왔던 겁니다. 이미 10년이 넘게 써먹었던 측면이 있어서 약간 식상한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차베스 전 대통령은 이미 2013년에 사망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경제가 더 악화된 측면이 있는데 자, 물론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악화에는 이 차베스 전 대통령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 또 무상 현금 복지 측면도 있지만 단순히 이것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과도한 석유 의존도 그리고 또 다른 산업 시설이 빈약하다는 베네수엘라 자체의 경제 구조 문제, 또 빈부 격차, 그리고 또 대규모의 자본 유출, 게다가 또 미국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그 차베스 대통령의 어떤 그 무상 복지만이 원인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원인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과연 우리나라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랑 비교하는 게 맞느냐? 하나 좀 지난 5월이었어요. 전경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지금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라고 전경련, 다른 데도 아니고 전경련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전직 대통령과 비교가 되는 게 뭔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선은 미래를 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펼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저 이번에 내려요. 자, 캠프 갈아타는 전재수 의원.
저 이번에 내려요. 저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기억납니다. 원래 한가인 씨 편이 더 유명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지금 전지현 편을 가지고 왔는데 네. 되게 유명했죠. 참고로 저 유명한 캔커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원두를 콜롬비아산을 많이 씁니다. 콜롬비아라는 나라, 그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TMI. 예. 오늘의 TMI. 자, 어쨌든 앞서 봤듯이 친문계 전재수 의원이 오늘 이재명 캠프 합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 측은 뭐 탄력을 받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전재수 의원 처음에는 지금 드롭을 했었죠. 이광재 의원을 돕다가 이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하고 그 단일화를 한 뒤에는 정세균 캠프에서 지금 대변인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공식적으로 이재명 지사 지지 선언을 했었죠. 기자회견을 열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직 정세균 캠프 대변인이 현직을 유지한 채 이재명 캠프로 넘어가는 그동안은 좀 보기 힘들었던 좀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더니요. 정세균 캠프 측에서는 어쨌든 본인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정도 입장. 그러니까 뭐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뭐 말을 아끼는 게 좋을 상황이 있겠는데 어쨌든 정세균 캠프에서 말한 것처럼 뭐 누굴 지지하든 그건 본인 자유겠지만 직전까지 정세균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다가 충청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굉장히 좀 득표율이 높게 나오니까 바로 또 흐름을 타서 이쪽으로 간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참 의문이네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 그 전재수 의원 과거에 또 상당히 이슈의 중심이 섰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이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당내에서 대선 경선을 좀 연기하자 이 어떤 대선 경선 연기론을 처음으로 주장을 하면서 당시 논란이 됐었죠. 근데 친문의 핵심 의원이 제기를 하면서 이 계기로 되게 당내에서는 뭔가 그 폭발력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뇌관을 건드렸다 이런 평가도 그 당시 있었죠. 뭐 당시 이재명 1강 체제를 견제하려는 반이재명 진영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문제로 꽤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낙연, 정세균 이쪽 후보들이 이재명과 반이재명 전선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계 쪽에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 연기는 자해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해야 된다 아니라 항상 논란을 일으켰고요. 결국 분란을 일으켰다면서 전재수 의원이 며칠 있다가 뭐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한 달 정도 있다가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결국 대선 경선 연기는 없던 일로 결정이 됐었죠. 자, 그 이후에 전재수 의원이 지금 이 영끌 인터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님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일전에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세요.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 한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몇 달 전엔 경선 연기론 주장하면서 반 이재명 구도를 만들다가 이어서 이광재, 정세균 후보 편에 섰었지만 지금은 또 이재명 캠프 소속이 된 전재수 의원인데 물론 뭐 정치인 생물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성대의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연끌 인터뷰 시간에서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는데요. 최재형 대선 캠프의 상황실장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정치 현안, 최대 현안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 이른바 고발을 사주했다.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재형 캠프 입장은요? 우리 캠프 입장은 이게 지금 뭐 자유당 때 얘기 같아요. 뭐 서로 그냥 공작 정치한다, 뭐 사주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 이때 말이죠. 경선이 진행 중이죠. 네, 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때 이게 갑자기 불거졌는데 서로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추태고 구태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좀 사안이 단순한 듯하면서도 또 복잡해요. 예. 그 고발장이라는 것도 누군가 만약에 있다면 기획을 했을 것이고 또 고발장을 또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 뭐 기획한 사람이 썼을 수도 있고 그걸 또 당에 또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당에 전달했는데
김웅 의원은 이것을 당 지도부든 법률지원팀이든 뭐 제보가 들어와서 전달했다는 얘기도 했었다가 예. 또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도 했었다가 말이 몇 번 이제 보도에 따라서 예. 조금씩 바뀌는 걸로는 어떤 나와 거는 있습니다. 또 뭐 초안을 쓴 것 같기도 했다가 지금은 쓴 적이 그런 기억이 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언론사에 또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예, 뉴스버스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보자는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뭐 공익 신고자가 됐더군요. 예. 공익 신고자로서 전환이 돼가지고 이 권익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공신고자가 기가 되면 막힙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구고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보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신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익 신고자니까 그래서 보호를 하는 게 맞죠. 신원 정보가 이제 공개되지는 법적으로 못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기관에서 이게 또 왜 공익인지 그다음에 조사 내용이 뭔지 뭐 알려진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역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전체가 이게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여당의 전직 대표들 이해찬 전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그렇고 전부 지금 나서잖아요.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또 뭐 국감하자, 누구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아니면 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지금 이제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래서 최재형 후보 같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결론은 또 그렇게 가는 겁니까? 너무 구태해요, 이거. 이 선거 때마다 이런 거 네. 나오고 무슨 이게 이제 공작이다 뭐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구태 정치고요. 자, 만일에 이거 안 공작이든 됩니다. 공작이든 그 처음에 윤석열 후보 측은 이제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 예전에 이른바 여권에서는 검언유착이라고 했고 야권에서는 권언유착이라고 했던 아주 사건처럼 말도 너무 어려워요. 네, 사건처럼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든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암투, 대선 후 캠프 간에 따라서 나온 내부자 고발이든 간에 만약에 사실이면 엄중한 사안이니까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실은 밝혀져야 돼요. 사실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예. 솔직히 저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 특정 캠프에 또 소속이고 합니다만은 이런 일은 검찰도 있고 윤석열 캠프 쪽도 있고 김웅 의원 쪽도 있고 우리 당도 있죠. 예. 그다음에 또 언론도 있죠. 이 각자가 정말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신속성, 투명성 이라는 원칙 하에 밝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밝히는 것도 아니고 안 밝히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공작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로 그냥 이야기한 게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고 이것은 안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계는 있어요. 이게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렇다면은 대선 후보를 갖다가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래야 될 것이냐 말이죠. 자,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검찰의 수사 정보가 과연 활용됐느냐라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유력 대선 주자가 과연 관여돼 있냐. 그런데 여당에서는 수사로 지금 감찰 중인데 대검에서 수사를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수사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진실이 정말 진짜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사를 어떻게 통해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단순한 루머를 그게 누군가가 이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뭐 고발장을 누가 썼는데 예. 그게 이제 고발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근데 그것을 뭐 당에서 하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라면은 이게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요란만 떨다가 정말 이 엄중한 대선 과정에서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결국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엄청난 갈등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정권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이 원인을 좀 따지고 올라가 보면 좋다는 이른바 겁니다. 추윤 갈등 때문에 그렇다는 그럼요. 거기에서 시작이 됐고 근데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떳떳할 수가 있을까요? 뭐 자기 핸드폰 깔 테니까 다 깔아 뭐 이런 얘기 예. 했나요? 그런 얘기를 근데 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도 또 지금 후보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 대선판을 완전히 어지럽히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됐다고 하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말이죠.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 뭐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이른바 추운 갈등, 그러니까 야권에서 볼 땐 검찰의 독립성을 정부, 문재인 정부와 그럼요. 추미애 장관이 엄청나게 압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럼요. 건데 얼마나 윤석열 전 만일 그렇다고 총장을 하더라도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을 네. 못 살게 굴었습니까? 수족을 다 잘랐고 저희는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지난 한 2년 동안은 완전히 뭐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가 그렇죠. 또 법무부 내에 또 검찰과 법무부의 추운 갈등이었잖아요.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만일 관여돼 있다면 이용해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청부 고발을 사주한다. 이건 또 별개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이게 진실이라면 그렇죠. 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사실 후보 입장이고요. 네. 지금 정권 교체라고 하는 야권의 입장에서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어쨌거나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야권 후보에 대해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면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엄청난 디스죠. 예, 흠집이 생긴다는 흠집이죠. 말씀. 이거 엄청난 흠집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님 모시고 계속 윤 후보 얘기만 할 수 없어서 제가 최재형- 윤 캠프 상황실장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 후보들에 대해서 그게 야권 원칙이란 후보들에 말씀이죠? 대해서 이거를 신중해야지 이렇게 그냥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정말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밑에서 예.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라고 봐져요. 저기 추운 갈등 이것도 정말 예. 대통령께서 침묵을 계속 지키고 뭐 희한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도 책임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이때 이제는 최재형 캠프 얘기를 윤석열 전 총장을 정치판에 뛰어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너무 이거 가지고 뭐 누가 제보를 했고 이 고발장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아니, 이제 국민들은 지금 막 그냥 최재형 후보 캠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윤 후보 캠프 얘기로 예, 돌아가서. 아니 지금 저기 뭐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지 네. 않아도 국민들은 정말 뭐 자영업자들 지금 다 그냥 문 닫게 생겼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래 최재형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대체제처럼 또 약간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나와서 지지를 다크호스처럼 등장을 했는데 일단 등장만 했습니다. 계속 출입구에 계신 것 같아요. 지지율이 여전히 좀 올라가질 못해요. 꽤 됐는데. 올라갔었다가 조금 내려갔죠. 예,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인가요? 발표된 거 보니까 어제부터군요. 조금 예. 다시 반등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이제 처음 정치를 하셨고 예. 그래서 이제 익숙치는 않죠. 모든 게. 예, 계속 언론 인터뷰 해야 되고 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워낙 네. 신중한 분이에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진짜 신중하고 논리적이고 또 인품 좋으시고 말이죠. 근데 이제 정말 인품이 좋고 신중한 분이 지금의 정치 상황하고 어떻게 보면 예. 지금의 정치 상황이 워낙 전투적이고 또 갈등이나 분노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적응이 조금 안 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시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도 이제 거의 뭐 반백년 살면서 처음 보는 코로나 시국이 진짜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네. 위기 상황이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런 위기 상황에 맞는 캐릭터를 최재형 후보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최재형 후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지지자들 중에서. 예. 지지자들은 지금 최재형 후보가 좀 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 좀 더 카리스마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예. 이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런 때일수록 사실 굉장히 신중한 분이 좀 필요하고 지금 그냥
너도 나도 다 파퓰리즘이잖아요. 예. 전부 다 그냥 돈 뿌리는 선거 하겠다 그러고 뭐 저기 주택 문제도 수백만 원씩 그냥 갑자기 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지옥에서 갑자기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과잉 예. 약속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야말로 신중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청년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지도자가 사실은 필요한 지금 겁니다. 사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좀 앞서가는 후보들이 보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여야 합쳐서 물론 이낙연 후보도 있지만 홍준표 후보까지 여야 4강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선이 굵은 캐릭터들이어서 근데 제가 볼 때 하지만 위험한 시기에는 오히려 온화한 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온화한 게 아니라 원칙이 있는 분이 필요한 거죠. 원칙 있는 분이. 그냥 온화한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하고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재형 후보는 대통령하고 싸운 거예요. 뭐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 큰 정책을 들춰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최소한 최재형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포퓰리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먹을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분이에요.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최재형 후보 같은 사람이 더 어울린다라는 최재형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전 의원님의 말을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